한 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새해, 새 출발, 새 학기, 이 새자가 들어가면 설레임이 추가되죠. 저희 프레스룸도 새 마음가짐으로 설레임을 안고 지금 시작합니다. 최근 발표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오차범위 밖에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런지 잠시 뒤 짚어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오늘 오전 선대위 전면 개편을 선언했습니다. 이 선대위내 6개 본부장급의 일괄 사퇴가 거론되는데 이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새해 첫날인 1월 1일 우리 국민 한 명이 강원도 최전방 부대의 철책을 넘어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새해 월북 잠시 후 짚어드립니다. 오늘의 첫 코너 N년 전 그날입니다. 이 N년 전 요맘때 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이 N년 전 그날 시간인데요. 이 1월 첫 주인 N년 전엔 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수아 기자, 네. 13년 전인 오늘 보니까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발행이 됐어요. 네, 정부와 중앙은행을 거치지 않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처음 시작된 날입니다. 비트코인이란 개념 자체가 처음 소개된 건 사실 2009년 바로 전해였던 2008년이에요. 이때 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쓰는 사람이 9쪽짜리 논문을 발표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1년 뒤에 이 나카모토 씨가 이 암호화폐 개념을 실제로 구현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그게 2009년 바로 오늘이었던 거죠. 네. 이 비트코인의 단위 이미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BTC입니다. 그리고 애초 발행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은 2,100개로 한정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폭등하면서 이 나카모토가 누구냐, 이 네. 가명을 쓰는 실제 인물이 누구냐를 두고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이 이름만 보면은 분명히 일본 사람인데 또 논문에서 쓴 표현이나 이런 걸 보면 영어식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실제 일본 사람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살아있기는 한 건지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테슬라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 씨가 이 나카모토 씨일 수도 있다라는 주장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아직 확인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수아 기자가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게 분명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알아듣기가 상당히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뭐 BTC를 얘기 BTS는 알아도 BTC가 뭔가 싶기도 하고요. 뭐 제가 아무래도 원시인이다 보니까 뭐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다만 이 드는 생각이 2009년에 좀 사둘 걸 뭔지는 몰라도 2009년에 좀 내가 사뒀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사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제 생각엔 앵커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하고 네. 계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 코인 얘기하면 이미 언급을 하긴 했지만은 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인물 자체로 보면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세계 최대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운영하면서 뭐 전기차를 전 세계에 상용화시키는데 1조도 했고요. 네. 또 이제는 스페이스 X를 창업하면서 우주 탐사를 이제 민간 우주 여행을 추진하는 중인데 이 트위터 팔로워가 6,600만 명이 넘습니다. 와. 거의 최대 수가 아닐까 싶은데 네. 이런 인플루엔서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 머스크가 가상화폐에 대한 언급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 가상화폐 시장 전체를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 테슬라를 구입할 때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겠다. 라고 말을 해서 이 가상화폐 가격이 폭등을 했었는데 그 뒤에 또 바로 철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급락을 반복하는 모습이었고 이후에는 자신이 보유한 비트코인 전량을 팔았다는 듯한 발언을 해서 또 시장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네. 또 도지코인이라고 이 도지코인 얘기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저도 것 들어봤네요, 같아요. 도지코인은. 이 시바견을 테마로 한 욕하는 줄 알았어요. 시바견이라고 일본 네. 강아지를 이제 테마로 한 이 화폐가 하나 있었는데 이걸 일론 머스크가 참 재밌다, 멋있다라고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이 코인 가격이 원래 15원대였는데 거의 860원대까지 한때 올라가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미 시사 주간지 타임에서는 올해의 인물로 일론 머스크를 선정하면서 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맞는데 좋든 나쁘든 어쨌든 한 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을 뽑은 거다라고 네. 말하면서 제가 보기엔 좋은 의미로 뽑은 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정말 이 가상화폐 시장에 이 일론 머스크의 이 한마디 한마디가 좀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 게
뭐 작년이긴 합니다만 뭐 불과 며칠 전이죠. 이 크리스마스 때도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해갖고 또 이 암호화폐 하나가 막 엄청 출렁였어요. 네, 머스크가 성탄절에 올린 사진 하나가 이제 논란이 된 건데 네. 산타 복장을 입힌 본인의 반려견 플로키 사진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 가상화폐 시장에 실제로 산타 플로키라는 화폐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화폐 가격이 이 사진 하나가 올라가면서 180배나 급증을 했습니다. 단순히 일론 머스크 사진이 올랐다는 이유 하나가 네. 이 화폐가 급증한 이유였고요. 가격이 급증한 이유였고 이 반려견인 플로키를 테마로 한 가상화폐가 사실은 80종이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윤영걸 대표님, 네. 비트코인 하세요? 비트코인 얘기 들으면 장이 비틀리는 것 같습니다. 예. 저랑 좀 비슷한 과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아니 근데 해서 이미 낙폭을 좀 겪으신 좀 그러신 건가요? 아니 투자를 뭐 거의 못했죠. 아. 네, 투자를 못했으니까 좀 선제적으로 좀 그 비트코인을 좀 살 걸 그런 좀 후회가 많이 드는 그렇습니다. 저랑 같은 쪽으로. 거죠. 네, 거의 헐값했다가 지금은 거의 뭐 5,700만 원 정도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네, 네. 그래도 뭐 시세를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네. 아니 지금 보면 비트코인이 정말 무슨 새 시대를 열었다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지금 뭐 엘살바도르에선 작년이었나 이 법정 화폐로 비트코인을 이렇게 지정을 하기도 했었어요. 네. 이 비트코인의 열풍이 앞으로도 올해도 내년도 쭉 갈 거라고 보시는지. 뭐 시세에 대한 전망은 좀 어렵긴 하지만은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은 올해도 여전히 좀 높아질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엘살바도르에서 법정 화폐로 지정을 해서 네. 그 통화로 화폐 가치를 인정해 준 거죠. 그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선거를 앞두고 주요 이슈가 되고 있고 네. 그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그 ETF 상장지수 펀드에 그 비트코인을 그 상장시켜서 그런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속속 그 제도권으로 비트코인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안전자산으로 투자 가치가 금과 함께 비트코인도 안전자산이 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반면 뭐 악재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미국이 이제 그 유동성 많이 돈 풀린 거를 좀 흡수하다 보면 금리가 올라가고 하면 아무래도 비트코인에도 영향을 줘서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근본 가치가 없는 뭐 장난감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중국이나 인도에서는 지금 거래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순식간에 뭐 시세가 엄청 떨어질 수 있어서 예측은 그 시세 예측은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 5,700만 원입니다만은 그 외국에서는 10만 달러를 돌파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뭐 1억 이상, 네. 많이는 6억 원도 넘어설 거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1,000만 원 밑으로 떨어질 거다. 이런 전망도 많아요. 그러니까 꼭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은 여유 자금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투자에 대한 수익은 리스크, 위험 부담에 대한 대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유 자금으로 좀 느긋한 마음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는 저는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굉장히 뭐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결국 한국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말, 여유가 있다면 해라라는 이 투자 관련한 조언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좀 노래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 노래 틀어주시죠.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품은 담배 연기처럼 네, 이번에 들으신 노래 무슨 노래인가 싶으시죠? 김현 기자, 이거 무슨 노래죠? 네, 김광석 씨의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입니다. 네, 지금 김현 기자 나이가 어떻게 되죠? 제가 이제 35살이 됐습니다. 오, 네. 서른 즈음은 훌쩍 지금 넘은 나이이긴 한데 근데 이 노래를 부른 김광석 씨가 1월 6일에 사실 이 숨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노래의 주인공 가수 김광석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말씀하신 1996년 1월 6일에 전해졌습니다. 네. 벌써 이제 그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지 벌써 올해로 26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뭐 앵커께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갑작스러운 죽음이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까지는 이게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망 하루 전까지 이제 공연 관계자와 저녁 식사하면서 다음 콘서트 준비를 뭐 열심히 이야기를 했다.
이런 사연들이 좀 전해지면서 김광석 씨 죽음을 두고 이 많은 논란과 소문들이 있어 왔거든요. 특히 지난 2017년에는 김광석 씨의 이 죽음을 소재로 한 영화가 개봉이 되면서 네. 이 논란이 재점화되는 일이 있었고요. 네. 이 김광석 씨의 부인 서혜순 씨가 이 영화 제작사 측을 소송하면서 법적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 영화로 다시 논란이 커지니까 굉장히 이례적으로 당시 경찰이 2017년 이 사건을 다시 재수사하기도 했고요. 네.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타살이 맞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유행하던 피지통신 같은 기록을 경찰이 찾아봤는데 김광석 씨가 이 다른 사람에게 심경을 토로한 기록 등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정황이 있는 반면에 타살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었다면서 경찰은 네. 타살이 아니다라는 이제 내용을 전달하면서 수사 결과를 경찰이 당시에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일단 경찰이 타살이 아니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계속 이 소송 공방전이 계속 됐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의 이 수사 결과와 별개로요. 영화를 제작한 이상호 기자와 부인 서혜순 사이에 그 법적 싸움은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법원은 이제 무죄 판결과 함께 영화사 측의 손을 일단 들어줬는데요. 네. 당시 이상호 기자가 부인 서혜순 씨를 향해서 나는 또 하나의 최순실을 봤다. 뭐 이런 표현을 영화에 넣는 바람에 이게 또 논란이 됐었는데 네. 법원은 이제 이상호 기자 편을 들어주면서 어느 정도 비판이 가능한 범주로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명예훼손 소송과 별개로요. 손해배상 소송이 또 따로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는 이상호 기자가 또 패소를 해서 벌금 1억 원을 물기도 했습니다. 재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됐는데 네. 각각 다른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법조계에서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건은 크게 변한 것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찜찜함을 아직도 남기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김광석 씨가 이 우리 곁을 떠난 지 벌써 26년이라는 시간이 됐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이 사실 여전히 이 매년 추모 행사가 열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김광석 씨를 그리워하고 있는데 그 모습도 같이 한번 보고 오시죠. 향기 머금던 꽃들도 시들어 So 어린 시절 때 김광석 들었어요. 오랫동안 바람이 불어오는 거 좋아했어요. 요즘 한국 역사 배우고 있는데 노래의 의미 더 이해할 수 있어요. 김광석 군의 노래 같은 경우에는 곡 하나에도 추억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깃든 게 있기 때문에 좀 좋아하게 됐습니다. 네, 이 김광석 씨를 생각하면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이번에 짚어볼 사건은 정말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호정 기자. 네, 저는 국제 뉴스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이 지난해, 그러니까 딱 1년 전 있었던, 미국에서 있었던 일 하면 혹시 생각이 나시려나요? 1년 전 미국에서요. 네. 1년 전 미국에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바로 대선이 있었죠. 네. 당시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미국의 국회의사당을 시위대가 난입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당시에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을 확정짓는 이 회의가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이 회의가 시작이 되자마자 오전부터 모여 있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한꺼번에 국회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 시위대가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바리케이트가 무너지는 거는 정말 순식간이었고요. 여러 사람들이 곳곳에서 문을 부시거나 창문을 부시면서 내부로 진입을 시도를 했습니다. 이 내부 미 의회 경찰이 최루가스까지 동원을 했지만 결국 이 시위대 난입을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내부까지 저렇게 침입을 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의자에도 앉아 있는 상황이고요. 당시 영상을 좀 보면요. 시위대가 하원 의장실, 지금 보시는 것도 지금 하원 의장실에 자리에 앉아서 저런 기념사진을 찍는 황당한 네, 기억이 이 납니다. 행동을 벌이기도 했고요. 상원 의장석까지 점거를 하면서 이 미국 의회의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이 난입 사태가 벌어진 지 4시간이 지나서야 이들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트럼프 지지자 등 총 4명이 사망을 했고요. 50명이 체포가 됐습니다. 또 이 진압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던 경찰의 사망 소식도 이후에 이제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에 바이든 대통령 이 사태는 시위가 아니다 반란이다라고 규탄을 했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반성하는 모습 없이 이 지지자들을 향해서 사랑한다, 여러분은 특별하다라는 입장을 남겨서 트위터에 계정 정지를 먹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에 그때 그 의사당을 점거했었던 모습 우리 준비가 돼 있죠. 그 모습도 같이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사실 저 1년 전 저 폭동 사태 때 저희도 방송에 정말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 소식을 전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은영미 위원님, 사실 미국 심장부 이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 저런 이 폭동 난입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 정말 아무도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났어도 이게 끝난 게 아닌가 봅니다. 2024년에 있는 이 미 차기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민주주의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 붕괴할 수 있다는 위기를 상징하는 그런 사건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상처가 1년쯤 지났는데도 아직도 아물지 않고 오히려 후유증은 더 커지는 상황인데요. 당장 오는 6일에 그 의사당 난입 사태 1주년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전직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각각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대격돌을 예고한 상황인데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시 대선이 부정선거였다. 이것을 거듭 주장하면서 난입 사태를 정당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계속 대선 불복을 주장하고 그다음에 국민 통합을 저해하면서 의사당 난입 사태에 책임이 있다. 이런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렇게 두 전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맞서는 이유 1년이나 됐는데 그 이유는 오는 11월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후년 2024년에 미국의 대선이 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앞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관건은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공화당 지지층의 지지를 얻고 있어요. 네. 여전히 그 당시 부정선거였다고 생각하는 공화당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등에 업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인기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024년에 재선에 재도전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전략은 뭐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시에 난입 사태 때 개입을 했다. 즉 계획을 했거나 난입 사태를 또는 유도했다라는 그 증거를 찾기 위한 조사 작업을 벌이고 있어요. 네. 민주당 주도의 미 하원 조사위원회에서 당시의 백악관 기록을 지금 찾고 있는데 이에 맞서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그 기록을 못 보게 해달라고 이제 대법원에 이제 신청을 한 상황인데 네. 그것을 가지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만약에 증거가 나온다면 아마 트럼프의 재도전 여부는 아마 불가능하게 될 것 같은데 증거 찾기가 아마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게 뭐 다음 차기 대선도 물론이고 당장 뭐 11월에 있는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사안이다라는 설명을 지금 주셨는데 사실 뭐 지금 우리가 뭐 미국의 차기 대선까지 신경을 쓸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 우리 대선이 지금 코앞인데요. 네,
네, 큐시트 회의 시간입니다. 이 오늘의 첫 번째 아이템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제 아이템 소개를 드리면요. 이 D-65일 벌어진 격차입니다. 이 신년을 맞아서 지상파 3사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모두 나타났습니다. 이 두 후보 격차를 보면요. 8.9%포인트에서부터 많게는 12%포인트까지 벌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우선 KBS 여론조사부터 보시면은 이재명 후보가 39.3%,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27.3%의 지지율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MBC 여론조사를 보시면은 이재명 후보가 38.5%, 윤 후보가 28.4%로 역시 오차 범위 밖에서 윤 후보가 뒤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SBS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재명 후보가 34.9%, 윤 후보가 26%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후보들이 다 이 두 후보가 어느 조사에서든 대략적으로 한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거는 또 좀 다르긴 하던데요. 네, 오늘 발표된 게 리얼미터 조사 결과입니다. 이 네. 결과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는 이재명 후보가 40.9%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39.2%로 오차 범위 안에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여론조사는 추이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꾸준히 여론조사를 해온 기관이라서 보면 이 여론조사에서 40% 이상을 기록한 게 이 후보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윤 후보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점을 그렇군요. 유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또 직전 여론조사와 비교를 하려면은 이 후보는 1.2%포인트 지지도가 올랐고 윤 후보는 반대로 1.2%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추이를 본다면은 결국 이 후보에게 윤 후보가 뒤지고 있는 하락세인 것만은 분명하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가 뭐 누가 앞서니 뒤서거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수아 기자가 지금 잘 얘기했습니다. 여론조사는 추이다. 이재명 후보가 상승세, 윤석열 후보가 지금 하락세를 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특히나 이 여론조사에서도 좀 눈에 띄는 게 2030 세대입니다. 네. 2030 세대가 글쎄요, 윤석열 후보한테서 좀 등을 돌렸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걸 좀 극명하게 보여주는 여론조사가 하나 있어서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요. 네. 중앙일보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입니다. 이 결과를 보면 지난달 이맘때와 연령별로 후보 지지율을 좀 더 명확히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18세에서 29세 사이 유권자가 11월 말에는 21.9% 정도가 윤 후보를 지지했고 19.7%가 이 후보를 지지하면서 좀 박빙이었는데 네. 지난달 말에는 이 후보 지지가 25.8%로 껑충 뛰고 네. 그리고 윤 후보 지지가 13.2%가 되면서 이 윤 후보가 확실히 밀리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 30대도 윤 후보를 지지하던 비율이 지난달에는 39.4%였어요. 그런데 이 후보 지지율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는데 지금은 이 후보를 지지하는 30대가 윤 후보를 지지하는 30대보다 2배 이상 많은 44.3%로 나타났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하나 더 짚고 싶은 게 60대의 추이인데요. 네. 60대도 물론 윤 후보 지지자가 여전히 많습니다.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불리는데 이 전에 비해서 10% 가까이 이번 조사에서 빠져나간 모습이었습니다. 큰 폭이네요. 예, 그래서 이 후보 쪽으로 마음이 돌아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후보 지지율이 확실히 오른 건 아닌데 60대에서 이런 점을 본다면 윤 후보에 대한 실망감이 전체적인 연령대에서 반영됐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근데 뭐 지금 지지율이 우리가 지금 뭐 올랐다 떨어졌다 이런 점을 지금 이 분석을 해보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뭐 그냥 현상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이 현상을 보고 왜 지지를 거뒀는가, 왜 지지를 철회했는가 부분을 알아야 뭐 개선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2030이 가장 많이 빠져나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래도 결국 이대남들이 돌아섰다. 이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다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가장 높습니다. 당장 지난달 29일만 해도요. 이 국민의힘 김민전 공동선대위원장이 이 남학생들이 군대에 가기 전에 술을 많이 먹어서 학점이 떨어진다. 그래서 여학생들보다 성적이 안 나와서 이때 취업을 하다 보니 결국 남자가 스펙에서 밀린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이대남들이 큰 불만을 갖고 있다라고 네. 발언을 했다가
이거는 2030 남자들의 불만을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또 신지혜 부위원장이라든지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을 임명한 부분, 또 네. 그리고 이대면 지지율 견인에 큰 공을 세웠던 이준석 대표와 윤 후보 사이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이대남들이 거의 빠져나간 이유가 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예. 사실 지금 이수아 기자가 이대남을 이 포인트로 딱 짚었습니다. 이대남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사실 이준석 대표거든요. 국민의힘에서. 글쎄요. 이준석 대표 때문으로도 볼 수 있는 걸까요? 뭐 그것도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되죠. 네. 예, 이준석 대표를 통해서 20대, 30대들이 동병상련을 느끼고 있어요. 기존 권위층에서 연로하신 분들이 그 국민의힘 기득권자들이 젊은 대표를 좀 왕따시키구나. 이런 또 피해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면이 지지율에 상당히 반영이 된 거 아니냐. 하지만은 또 그건 뭐 일부분일 수가 있고 네. 지금 뭐 2030이 전체 유권자의 한 34% 되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당층이고 네. 조직보다는 개인이 우선이고 이념보다는 경제적인 거, 뭘 그 구체적인 자기한테 돌아올 거 네. 이런 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걸 더 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소외감, 박탈감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데 기존에 여야를 막론하고 2030을 대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토끼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산토끼냐 집토끼냐 토끼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2030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경청해야 되는데 공약을 한다면서 뭐 주고 자꾸 산타크로스처럼 자꾸 뭘 준다고만 하니까 당근만 2030이 주는군요. 볼 때는 좀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런 면이 진짜 제대로 된 공약 이전에 그들의 목소리를 좀 귀를 기울이는 그런 노력,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싶고 그들을 겨냥한다면서 새로 영입한 인사들이 오히려 더 갈등을 좀 부채질한 거 이런 것도 큰 원인이 되고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준석 대표가 당에서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2030이 지켜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갈등을 자꾸 부채질하는 거 이런 것도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짚어주시긴 했습니다만 딱 이 기억에 남는 게 2030을 지금 토끼로만 보고 있다. 지금 당근만 던져주고 이 받아 먹어라라고 얘기를 한 이 태도가 문제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2030 표심을 좀 알아봤는데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에서 2030 말고 정권 교체 여론도 좀 달라 보입니다. 네, 리서치에서 낸 조사 결과인데요. 이 네. 질문이 정권 안정을 원하느냐 아니면 정권 교체를 원하느냐 이거였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권 안정론을 지지하는 사람이 37.3% 그리고 정권 교체를 원한다라고 답한 사람이 37.1%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같은 조사를 지난달에도 했거든요. 이때는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서 정권이 안정되길 바란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31.5%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돼서 정권이 교체되길 원한다라고 말한 사람이 38.5%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때보다 훨씬 격차가 지금은 줄어든 모습이고요. 하지만 이 부분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역대 대선 대부분에서 이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정권 교체론이 조금 힘이 덜 실리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정권 교체가 실제로 이루어졌던 때 대선 수치를 좀 보면은 네. 이 정권 교체가 국민 여론의 60% 이상 지지를 받으면서 국정 안정론 그러니까 지금대로 가자라는 의견에 비해서 적어도 15%포인트 이상의 확실한 격차를 유지해야 정권 교체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의견도 함께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이 윤석열 후보보다 10%포인트 정도 이게 평균적으로 앞서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왜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세를 가고 있는 걸까를 한번 짚어봤을 때 뭐 2030 부분, 정권 교체론 부분을 좀 저희가 짚어봤는데 은영미 위원님, 이것 말고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지지율 하락한 원인 짚어보면은 일단은 가장 큰 게 이제 김건희 씨 문제잖아요. 그다음에 허위 경력 기재 논란과 사과 문제인데 네. 거기서 드러난 게 이제 김건희 씨만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보여준 태도가 문제였잖아요. 결국 이중잣대다.
남한테 되는 잣대와 자기 측근이나 가족들에 되는 잣대가 다르다. 그래서 공정의 가치가 사실 상실된 게 사실은 가장 큰 그 지지율을 깎아내리는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실언. 지난 12월만 해도 굉장히 뭐 1일 2실언 할 정도로 실언이 굉장히 많았고, 네. 특히 막판에 작년 연말에 그 TK 지역에 내려가 가지고는 너무 거친 발언을 많이 쏟아냈거든요. 그 과정에서 뭐 실언이라는 게 인식이나 철학과의 문제도 있지만 거친 막말스러운 거친 말을 하는 과정에서는 좀 품격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좀 의심스럽다. 이런 비판까지 사실 나왔던 거고요. 아마 그 영향도 상당히 컸을 거로 보여져요.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 이탈로 대표되는 선대위 내용이었는데, 근데 어쨌거나 이래가지고 새해 굉장히 많은 언론사마다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대부분 뭐 10%포인트 안팎으로 그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밖으로 떨어진 조사 결과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랬었죠.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그냥 꿋꿋이 그냥 하던 대로 계속 잘 해나가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불과 며칠 만에 이 뭐 새로 나온 여론조사 성적표가 네. 그냥 충격적이잖아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제 그 1월 1일 날 인천항에 가서 그 구두 벗고 깜짝 큰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후보도 달라지기 시작한 게 큰절하면서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큰절을 했을 때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아마도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그동안은 사실상 뭐 전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사실상 약간 허수아비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제 앞으로 그립을 강하게 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실언, 막말 이런 비판이 많았었는데 네. 메시지나 그 뭐 연설문까지도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관리하겠다 이렇게 나섰고, 아마도 이제 오늘 조금 있다가 자세한 얘기 나누겠지만 선대위도 전면 개편에 나서기로 했는데,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을 계기로 대부분 이제 선대위 전략이나 운영 이런 것들을 전면 개편하지 않는 한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윤석열 후보가 왜 지지율이 하락세인가를 좀 짚어봤는데, 그런데 또 반대로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파죽지세 상승세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본인은 본인의 이 지지율 상승의 이유를 뭐라고 생각을 하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부동산건 지지율 좀 급락한 거에 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지율 문제는 뭐 우리 선대위 안에서 또 관심 갖고 계신 분이 있겠지만 저는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께서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 잘 살펴가면서 그렇게 이 캠페인을 벌여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뭐 지지율이 크게 올라간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께서 좀 듣기 불편한 퇴행적인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분이 많이 떨어진 거지 저희가 많이 올라갔다고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겸허한 자세로 저희가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과 또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네, 지금 뭐 윤석열 후보는 국민 마음을 좀 살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지율이 오른 이재명 후보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윤 후보가 못해서 그런 거다라고 좀 이런 좀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 지지율 하락,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에서는 뭐 지지율이 잘 나오는 민주당은 뭐 좋죠. 하지만 국민의힘의 상황은 아마 비상일 것 같아요. 네, 조급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 이준석 대표 한 달 사이에 윤 후보 지지율이 이렇게 빠졌는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하게 발언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후보의 지지율이 한 달 사이에 15% 남짓 대부분의 여론조사에 빠졌다라고 한다면요. 국민들이 바라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누군가는. 그래서 당대표는 자기 직을 던지겠다고 나갔고 그런데 아무도 이게 문제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 책임은 본다 후보한테 갑니다. 네. 지금 그게 우리 후보가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같은 인터뷰에서 제가 하나 더 귀에 들어왔던 게 이 대표가 지금 100석 남짓한 국민의힘 의원들 구성을 보면은 다 원래 이길 법한 선거구에서 이겨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따로 이 득표를 위한 선거 전략을 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선대위 선거 전략이 좀 부족하다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아직은 대선 국면에서 뚜렷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홍준표 의원도 한마디 했습니다. 네. 이 지금 상황은 비상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면서 이 대표 말을 거들었는데요.
있는데요. 윤 후보 지지율 추락이 거의 탄핵 대선 때 수준이다. 그때는 4% 지지율로 시작해서 24%로 마감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 후보 지지율이 지금 그 수준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언젠가는 윤 후보가 구수의 힘을 보여줄 때가 있을 것이다. 또 기다려보자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네, 이 홍준표 후보의 어떤 구수의 힘을 강조하는 걸 보니까 글쎄요. 병 주고 약 주고 좀 이런 속담이 생각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또 안철수 후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 10%의 지지율을 받으면서 대선 전국의 중요 인물로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몸값이 이제 치솟으니까 여야 뭐 가리지 않고 안철수 후보 향해서 러브콜 계속 보내고 있고요. 벌써부터 안철수 후보 과연 누구와 손을 잡을 것인가, 단일화 성사 가능할 것인가 이런 추측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 프레스룸도 예전에 안철수 후보 만나서 단일화 할 거냐 이런 질문 던졌었죠. 네. 그때 당시에는 안철수 후보 이번에는 단일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지율이 오른 이 최근에는 입장이 조금 바뀌었을지 안철수 후보의 오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남들은 과거를 이야기할 때 저는 미래를 이야기하기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가족 문제에 대해서 가장 결격 사유가 없다는 점도 아마 판단하는데 작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려 나왔다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가는 길은 지금 현재 기득권 양당들이 가는 길과는 다릅니다. 네, 안철수 후보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대선 완주 의지를 밝히면서 자신감 내비치는 모습 보였고요. 이 주식시장에서도 안철수 후보의 이른바 테마주라고 불리는 네. 안철수 주들이 큰 상승을 보이면서 조금 달라진 위상을 보였거든요. 정치권에서 통상 이제 두 자리 지지율 나오면은 대선 완주를 위한 기반 마련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네. 앞으로 안철수 후보의 행보에도 저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또 이렇게 이 분석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일시적으로 2030에서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2030에 우리 후보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이런 겁니다. 자, 우리 후보가 일시적으로 안 좋아져가지고 안철수 후보에게 간 지지율이 그럼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해서 만약 우리 후보가 된다면은 그럼 다시 윤석열에게 오겠습니까? 윤석열이 싫어져가지고 간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해도 그건 합쳐질 수 없는 지지율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네, 이 결국 이준석 대표의 얘기는 우리 후보가 못해서 우리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이 안 후보한테 가기 때문에 단일화를 하거나 말거나 그냥 우리 후보가 혼자 잘하면 된다. 단일화가 필요가 없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지금 어쨌거나 지금 안철수 후보의 주가가 굉장히 좀 올라간 상황인 건데 이준석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단일화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준석 당대표가 자기 당의 가장 중요한 대선 후보에 관한 얘기를 남의 집 얘기하듯이 저렇게 내놓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참 적절치 못한 자기 정치다. 이렇게 해서 좀 비판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은 그 말의 내용은 상당 부분 일리가 있지 않느냐.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는데 지금 단일화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한 10%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그거는 안철수 후보가 공약이 좋고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에 대한 실망감. 이게 안철수 후보한테 간 거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반사이익이고 안철수 후보는 지금 종속 변수예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잘하면 언제든지 안철수 후보 지지율은 다시 떨어질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정권 교체가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되거든요. 하나는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재창출 여론보다 높은가. 또 하나는 제1야당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서 대통령감으로서 국민한테 지지를 받고 있는가. 두 가지인데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재창출 여론보다 높긴 해요. 아직까지. 네. 하지만은 과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감으로서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고 있는가? 여기가 이 지점이 지금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당 내분이 지금 일어난다든가 당 대표가 내분에 앞장서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검찰식 사고방식이라든지 잦은 실언 논란 그리고 소통
이런 게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대통령감이라는 그런 확신을 주는 거 이게 제일 급한 게 급선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남 얘기하듯 하면 안 된다라는 뭐 이런 말씀을 지금 주셨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죠. 네, 맞습니다. 이번 아이템 칼 빼든 김종인 선대위 전면 개편입니다. 그동안 시기적으로 어렵다면서 이 선대위 개편에 선을 그었던 김종인 위원장이 결국에 전면 개편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김종인 위원장의 얘기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들의 정서에 따르는 측면에서 우리 이 국민의 선대위가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갖다 경주한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선대위의 전면적인 개편을 갖다가 지금 단행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면 개표 발표에 기자들 질문이 당연히 나왔겠죠. 김 위원장은 육본부장 사퇴를 포함해서 전면 개편을 하겠다, 구조조정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핵심 내용은 6개의 본부장 일괄 사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는 총괄위원장 직속 조직 외에 밑에 6개 본부를 두고 있거든요. 뭐 정책, 조직, 기능, 홍보미디어 종합지원단 뭐 이렇게 두고 있는데 총괄 본부장 대신에 6개의 본부장에게 권한을 분산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직 갈등이 이어지자 결국에 이런 6개 본부를 해체하고 조직 전면 개편에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시기가 문제잖아요. 개편은 좀 최대한 빨리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니 지금 뭐 6본부장 전원 사퇴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전면 쇄신, 이 전면 개편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우리도 앞에서 다루긴 했습니다만 개편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 김 위원장 그동안 개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시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금의 선대위로 좀 기능을 바꿔서 해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결국엔 지지율이 문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김 위원장이 개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기를 선대위 개편을 원하는 국민 여론을 언급을 했거든요. 너무나도 국민 여론이 선대위에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정서에 맞게 선대위를 개편해야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하락한 것이 영향을 미쳤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이 선대위 개편 얘기를 정말 수차례 꾸준하게 해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로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인 건데 그럼 이 대표가 말한 이 선대위 개편이 이 김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의 얘기를 받아들여서 이 선대위 개편을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결국 이준석 대표의 그림대로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사실 지난달부터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쇄신을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했던 얘기가 6개 본부장 해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대위 개편 얘기로 보면은 이 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사실 김종인 위원장과 이 대표가 오늘 오전 40분 동안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 대선을 승리로 이끌 책무를 지닌 사람이다. 선대위 개편 과정에 함께 의논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개편에 이준석 대표의 의견이 좀 다수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제가 잠시 끼어들다면요. 이 대표와 좀 불편한 관계였던 신지의 이 새시대 준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이 오늘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내에 본인에게 사퇴하라는 좀 목소리가 컸고 그리고 이 대표가 또 본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조롱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조직 쇄신을 위해서 자신부터 나서기로 했다라는 입장을 밝힌 부분도 함께 다뤘으면 합니다. 네, 이게 결국에 지금 이 사퇴까지 보면은 이준석 대표와 불편했던 관계의 사람들이 정리가 되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뭐 선대위 복귀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준석 대표 오늘 얘기하기로는 김종인 위원장의 쇄신안에 대해서 언론 이상으로 알지 못한다. 본인의 의견을 좀 최대한 자제하겠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혹시 선대위 개편 후에 윤석열 후보가 직접 대표님한테 제안을 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다시 들어가실 생각이 있으세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가정법으로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 당의 선거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판단이 이루어지는 일이고 서로의 그 마음을 복잡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부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예측에 따른 발언들을 자제하고 각자 허심탄회하게 각자의 소통 경로로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하루다 이렇게 생각하고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에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저는 조금의 구조적인 문제가 작용했다 이렇게 보고 우리 후보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당과 선대위의 어떤 전략 자체에 문제점들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지금 이준석 대표는 좀 말을 자제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제일 궁금한 건 바로 윤석열 후보의 입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개편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낼지 기자들의 관심이 쏠렸는데요. 일단 윤석열 후보 오늘 오전부터 개편과 관련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에 사실 행사가 있었거든요. 네. 이 행사 도중에 선대위 개편 소식이 들렸고 이 이후에 윤석열 후보 이후 일정을 전면 취소한다, 잠정 중단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행사 직후에 기자들이 윤 후보에게 일정 왜 취소한 거냐, 선대위 개편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네.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행사장을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네. 이 신지의 사퇴와 관련해서 네. 본인의 책임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2030의 마음을 세심히 읽지 못했다. 청년 세대와 공감하는 자세로 새로 시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네. 선대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조금 필요한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다가 더 이제 주목을 받는 게 윤 후보의 과거 입장입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선대위 개편에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요. 그랬었어요. 네, 지금 방금 보신 화면이 지난달 30일, 사흘 전 얘기거든요. 이 선대위 개편하라는 거는 선거를 포기하라는 굉장히 악의적인 공세다라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네. 과연 이번 개편에 윤석열 후보의 의견이 반영됐느냐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이 유호정 기자가 얘기한 걸 보면은 뭐 기자들이 기다리고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백브리핑도 응하지 않고 그리고 일정도 갑자기 전면 취소하고 지금 이런 걸 보면은 이 개편 논의 자체가 후보랑 충분하게 좀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발표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레스룸에서도 사실 윤 후보의 일정 취소 공지 당시에 좀 이거 일정 취소 왜 그런 거냐. 혹시 네. 윤 후보가 모르던 소식을 들어서 일정이 취소된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3대위에서는 일단 두 사람 간 논의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개편에 좀 집중하기 위한 일정 취소다라는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김종인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다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윤 후보에 대해서 어떤 얘기했는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후보한테 선대위 개편을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뭐 내가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어. 내가 뭐 판단하는 기준에 의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지. 반드시 뭐 후보한테 얘기를 들 바에 내가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위치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럼 또 후보 패싱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후보 패싱은 무슨 패싱이야, 다 알게 되는데.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을 갖다가 엄밀하게 관찰하면은 다 해법이 나오게 돼 있어요. 개표 방향 언제쯤 생각이 나올까요? 감사합니다. 네, 뭐 선대위 개편에 대해서 윤 후보의 사전 동의를 안 구했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는 거에 그건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 내 판단이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후보와는 좀 이후에 만날 예정임을 밝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윤 후보와 좀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이뤄진 결정 아니냐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도 전해지면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조직 개편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뭐 6개 본부장은 물론이고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고 김도읍 의원까지 지금 모두 다 지금 이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소식을 좀 유호정 기자가 전해줬는데 은영미 위원님.
이 지금 보면은 지금 뭐 속속 지금 사퇴 소식이 들려오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앞서서 윤석열 후보의 이 오늘 오전 상황을 좀 보게 되면 백불도 안 하고 일정에도 너무 전면 취소하고 좀 글쎄요. 반감이 있는 거 아닐까 선대위 개편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제 미리 오늘 선대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김종인 위원장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전까지 윤석열 후보하고 그 충분한 상의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충분히 그렇게 하기로 상의를 했다면 오늘 일정을 이미 취소를 했겠죠. 오늘 증권거래소 개장식에 참석을 한 뒤 그 이후에 일정이 있었는데 그냥 모두 전면 취소를 한 거잖아요. 그 얘기는 물론 전혀 얘기가 없진 않겠지만 어제 이랬거든요.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후보의 메시지 그리고 연설문을 내가 직접 관리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장악력을 더 쥐고 그립을 더 쥐고 장악력을 갖겠다라고 아마 그 정도 수준에서는 윤석열 후보하고 어제까지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장악력을 더 쥐겠다라고까지 얘기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전권을 쥐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아마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밤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고민을 해보니까 이대로 물론 잘하자고 얘기는 했지만 이대로 이제 땜질식으로 선대위 개편을 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악역을 자처한 거라고 생각하고 하려면 전광석화처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식을 보면 공동선대위원장 뭐 당직자들 다 사퇴를 했어요. 민주당도 그때 다 내려놨습니다. 민주당식으로 사실상 선대위 해체 수준의 개편을 이제 감행을 한 건데 정광석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내가 악역을 자처하고 끌고 나가겠다 이렇게 결단을 한 거로 보이고 그 정도 수준까지 하리라고는 윤석열 후보도 미처 생각은 못했는데 그래서 약간 처음엔 당황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마도 오늘 이제 점심때쯤 아마 논의를 할 거고 그렇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그 악역을 자처해서까지 이렇게 끌고 가는 건 결국은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 이게 과한 게 아니고 민주당도 전철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짚고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결국 대통령이 안 되면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김종인 총괄위원장도 모두 다 당대표도 모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대로 질질 끌려가듯이 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마 전격적으로 거의 해체 수준의 선대위 개편에 나섰다고 보고 윤석열 후보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윤석열 후보도 뭐 어쩔 수 없이 어쨌거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라고 지금 은영미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이 얘기를 전하는 이 와중에 또 이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권성동 사무총장도 사실 이 윤석열 후보의 뭐 측근으로 많이 거론이 됐었었죠. 이 권성동 이 사무총장도 이 조금 전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이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유호정 기자, 사실 이 권성동 사무총장과 오늘 아침에 이준석 대표가 사실 말싸움을 했다라는 이 기사도 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비공개 최고회의에서 충돌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네. 이 윤석열 대선 후보 지지자들이 모인 이 윤사모 커뮤니티에 이준석 대표의 휴대전화가 공개돼서 문자 폭탄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권성동 총장에게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얘기가 당에 제출한 대외비 자료가 당 사무처에서 흘러나간 것 아니겠느냐라는 이런 의심을 제기하는 거고요. 결국에 그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권 사무총장을 이 대표가 저격을 한 건데요. 지금 얘기를 한 것처럼 윤 후보의 측근으로 불리는 권 총장에게 좀 각을 세운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권 사무총장은 뭐 처음 듣는 얘기다. 그것까지 사무총장이 알아야겠느냐라고 하다가 좀 나중에는 한번 알아보겠다라면서 좀 한 발 물러섰다고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 권성동 사무총 이준석 대표랑 이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이 충돌을 빚었던 권성동 사무총장까지 지금 이 사퇴한 사의를 표한 그런 상황인 건데 윤영걸 대표님 네. 짧게 좀 여쭤볼게요. 이 지금 보면 어쨌거나 이준석 대표의 그동안 얘기했던 그 생각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거기다가 뭐 심지어 뭐 오비락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이 싸웠던 권성동 사무총장도 지금 사의를 표명하는 뭐 이런 상황인 건데 이준석 대표 복귀할 걸로 보시나요? 뭐 선대위는 뭐 복귀를 할 걸로 봐요. 예, 두 번째 선대위 그 업무를 내뒀잖아요. 한 번은 울산 가서 타협을 했고 네. 이번에는 타협을 안 했는데 선대위 개편을 이준석 대표 요구대로 하니까 저는 뭐 받아들이지 않을 명분이 없다. 또 신지의 그 젠더 갈등을 일으켰던 신지의 부위원장도 사퇴를 했으니까 네. 저는 복귀를 할 걸로 이렇게 봅니다만은 또 원판 불변의 법칙이 있잖아요.
두 번째 나간 사람은 또 세 번째 가출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 대표가 저렇게 트러블의 중심이 되는 거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고 여태까지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업무를 안 하면서 기업 CEO로 말하면 우리 제품 사지 말라고 지금 광고하러 다녔거든요. 선대위에 복귀한다고 다시 우리 제품 좋다고 또 광고한다. 그 국민들한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요?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당 대표가 철저히 어떻게 보면은 그 흔드는 그 분란에 휩싸여 있다. 이 소요를 막지 못하면은 대통령 선거도 야당에서 승리하기가 참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표님,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거의 뭐 굉장히 센 이 비판을 좀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아이템은 김현 기자가 준비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아이템 새해 월북, 이번에는 잡지도 못했다입니다. 올해 1월 1일 새해 첫날부터 군에서 사고가 터졌습니다. 우리 국민 한 명이 강원도 동부정선 최전방 철책을 넘어서 월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네. 대선 전국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 군에서 사고가 터진 건데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이 월북자가 우리나라에 귀순을 했었던 네. 그러니까 탈북자였던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 앵커 기억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철책을 점프해서 넘어온 북한의 기계체조 출신 탈북자가 있었거든요. 기억나요. 네, 점프 귀순을 하고 당시에 이제 논란이 이제 화제가 크게 됐었는데 네. 지금 이 탈북자의 행방이 지금 묘연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 당국과 이제 경찰은 지금 이 탈북자가 지금 다시 북한으로 월북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어찌 됐든 이 민간인이 이 철책을 넘어간 것 이것부터 지금 군의 경계 작전이 실패한 거다 이런 비난이 나오고 있고 네. 여기에 더해서 이 월북자가 CCTV 등 감시 장비에 찍혔는데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못해서 이제 비난이 더 받고 있습니다. 잠시 정리를 하면은 어제 그러니까 1월 1일 그 오후 6시 40분쯤에 이 처음 철책에 있는 경보가 울렸다고 해요. 그런데 네. 군인들이 출동을 했는데 이제 철책이 훼손된 게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로는 이 CCTV에 월북자가 찍혔는데 네. 당시에 감시병이 이 CCTV를 보고 있지 않아서 월북자가 그대로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 CCTV도 나중에 돌려보니까 이게 찍힌 게 확인이 돼서 네. 당시에 이제 감시병 책임이 지금 큰 것으로 드러났고 결국 밤 9시쯤에 이 열감시 장비에 의해서 포착이 됐는데 이때 출동을 했을 때는 이미 월북자가 DMZ를 넘어서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월북을 완료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은 이 대북 통신선 통해서 북한에 지금 상황을 알린 상황인데 북한에서 지금 특별한 반응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니 지금 국방부 출입을 했었던 이 김현 기자가 좀 설명을 해준 게 좀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데 지금 이 사달이 벌어진 그야말로 22사단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사실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뭐 노크 귀순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해엄 귀순도 있었고 이게 황당한 어떤 귀순 사례가 많이 있었었는데 이게 벌어진 게 다 22사단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도 22사단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네.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에 있는 부대인데 월북 귀순 사건이 뭐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군인들 사이에서는 네. 별들의 무덤 이렇게 불리는 곳인데요. 이곳에 있는 사단장들이 불명예 퇴진을 하고 해임당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했기 때문인데 잠시 정리를 해드리면 2009년에는 이곳에서 이제 이곳 부대 출신 전역자가 월북을 했었고요. 2012년에 앵커 말씀하신 대로 북한 병사가 내려와서 우리 군 소속까지 들어와서 이 노크를 했던 노크 기순 사건으로 유명하고 최근에는 이제 작년 2월에는 오리발을 이제 신고 바다를 건너 헤엄을 쳐왔던 네. 헤엄 기순 사건까지 이 모두 같은 부대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 월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해 월북으로 약간 이제 조롱의 의미로 지금 불리고 있는데 이런 사건 때마다 군은 이제 계속 뭐 과학화 장비 추가하겠다, 대책 마련하겠다고 했지만은 똑같은 사건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지금 군에 대한 이제 비판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현 기자가 뭐 과학화 장비를 뭐 좀 더 뭐 보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번엔 좀 상황이 다른 게 경고음이 울리고 CCTV에 다 명확하게 찍힌 그런 상황입니다. 은영미 위원님, 좀 짧게 부탁을 드릴게요. 이 경고음 수차례 울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랬으면 이건 그냥 군의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저 1년 만에 사실 또 감시망이 뚫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과학화 경계 감시 시스템을 보강하겠다. 이렇게 해서 보강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작동을 했어요.
그런데 뚫린 거예요. 뭐냐면 인력 운용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장비도 문제지만 인력 운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군 기강 태세가 얼마나 허술한지 이런 것들을 다시 재정비해야 되고요. 네. 무엇보다도 지금 월북한 사람 안전이 상당히 걱정되는 상황인데 북한과 소통을 빨리 해서 그 사람의 안전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걸 좀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좀 탑기사를 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의 탑기사는 아무래도 오늘의 제일 큰 이슈는 이 대선을 불과 65일 앞두고 선대위를 전면 개편한 이 국민의힘의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면에서 오늘의 이 탑기사는 유호정 기자의 이 칼 빼든 김종인 선대위 전면 개편 이 기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